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불교에 이어서 고대 삼국의 대외 교류로 인한 문화의 전파, 특히 일본과 삼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의 모습들, 어, 그리고 삼국시대의 이제 고분의 모습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원격 강의들 중에서 가장 짧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범위입니다. 교과서 쪽수인데요. 지금 우리가 문화 파트를 따로 떼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쪽수가 들쭉날쭉한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 삼국과 가야문화의 일본 전파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지배층들의 고분 양식, 무덤 양식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도교와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역사서, 지도의 편찬, 과학기술, 인쇄술의 발전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쪽, 47쪽 그리고 48, 55 이렇게 4쪽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 교과서는 46쪽이고요. 학습지는 40쪽 아랫부분입니다.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의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흘러 들어가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섞이고 하면서 어떤 접촉이 발생하면서 문화의 각 지역의 문화의 특징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당시 우리 한반도에 삼국이 있을 때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의 흐름은 결국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 수준이 높은 곳에서 아직 발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받아들여지고 섞여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중국에 얼마나 가깝고 또 중국과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의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자, 우리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고구려는 일단 지역적으로 중국의 북쪽 지역과 그 다음에 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 북방민족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는 대립 또는 경쟁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정치사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고구려의 어떤 이 산악지대에서 시작한 그런 지역적인 제약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약탈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했던 그런 고구려의 정치적인 특징이 여기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강건하고 뭔가 이제 패기 넘치는 그러니까 뭐 쌍남자 같은 그런 모습의 문화 특징이 나타나더라 고구려. 반면에 백제는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에 남중국, 남조와 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조와 남조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문화의 수준은 남조가 훨씬 귀족적이고 선진적이었다. 그래서 남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귀족적인 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났고, 또 하나 백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외, 그래서 우리 한반도 서남의 지역, 그 우리 근초공항 때 이 중국으로 외로 막 뻗어나갔던 그런 모습들 있죠. 이 서남의 교육을 주도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또 세련되고 우아한 이런 귀족적인 문화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신라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제일 오른쪽 귀퉁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가면서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한강 유역을 진흥왕 때 차지하죠, 그죠? 한강 유역을 진흥왕 때 차지한 이후에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건너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 특유의 전통이 오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소박하고 조화로운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지만 신라에 의해서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되죠. 그 이후에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종합되고, 그러니까 여기 다 녹아든단 말이지. 그리고 이 당시 이 당나라, 그 다음에 멀리 인도, 이슬람, 서역 문화까지 활발히 받아들이면서 세련된 문화의 어떤 특징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이때의 이 통일신라의 문화가 어떤 우리 지금의 한민족 문화의 이제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 뭐 앞 시간에서도 봤지만 불국토의 이상 국가를 추구했죠, 그죠? 그래서 불국사도 만들고 석굴암도 만들고 굉장히 이 미적인 아름다움이 거의 완성 단계다. 통일과 균형의 미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라 하대 때 이 지역의 지방에 이제 선종이 유행하고 호족들이 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지방 문화가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저 위에 남북시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죠, 그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당과 적대적이었지만 이후에 당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원래 이 말갈족들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소박한 말갈족의 문화가 섞여서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번 단원의 어떤 핵심 부분입니다.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화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고, 또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문화로 승화시키고. 우리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다양한 문화를 전파받죠. 그래서 우리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담아서 이렇게 발달을 시켰고, 그러한 각국의 문화가 일본에 이제 전파되어서 우리 이 47쪽 교과서 47쪽에도 있지만
삼국과 가야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선진 문화를 전파하였고, 그래서 일본의 고대 국가 성립과 아스카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스카 문화와 학고 문화, 이제 우리 책 오른쪽 보충 설명 부분에 있는데요. 6세기 말 7세기 일본의 당시 수도 아스카에 있던 시대 문화를 뜻하는 용어로서 전기 문화를 아스카 문화, 후기 문화를 학고 문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 불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 삼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어서 이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자, 그럼 각국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 가서 뭘 전해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구분해서 잘 체크를 해 놓아야 되겠죠. 자, 고구려. 먼저 고구려는 이때 당시 주로 스님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담징, 해자 스님 대표적입니다. 고구려는 담징, 해자 스님이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스님들이니까 불교를 전파했겠죠. 그 중에 이제 담징이라는 분은 종이, 그 다음에 먹, 종이와 먹을 만드는 먹을 갈아서 종이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호류사라는 절의 금당이라는 건물의 벽화를 그렸던 스님으로 꽤 유명하죠. 담징 스님. 그 다음에 해자는 일본의 이 당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쇼토쿠 태자라는 왕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왕자. 이 사람의 스승으로 역할을 했던 이 해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고려의 이런 문화 전파가 이제 일본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지에 흔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 땅이죠. 이 수산리 고분 벽화의 모습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서요. 우리 책 48쪽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수산리 벽화 위에 거. 요게 이제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 여기 이제 여인의 모습, 여인의 이제 옷의 모습, 그리고 여인의 어떤 이 그림체도 비슷하죠, 그죠? 주름치마, 여인들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하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작품을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모델로 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분의 그림을 혹은 저분의 글 마음에 든다. 그걸 먼저 한번 따라서 그려보고 써본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책과 그림들을 접해보면서 자기만의 그림, 글, 더 나아가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초기의 모습인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은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삼국의 문화를 거의 이제 흡수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도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의상 왼쪽이죠. 금동 동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 말이지. 그 다음에 일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의상. 여기는 목조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보살의 모습이 거의 똑같죠. 재료만 다를 뿐이지. 이제 지금은 모방의 단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만의 그 어떤 특징적인 그런 문화로 발전시켜 가는 거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 거의 이제 흡수하고 모방하는 단계.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런 분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 그 다음에 백제. 사실상 일본하고 가장 가깝고 제일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가 백제죠. 그죠? 백제는 아지키라는 분이 웨어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글자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중국어부터 한자를 받아들였지만, 예, 어떤 문화를 전해주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문화의 주된 흐름도 결국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한자도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기라는 분은 넘어가서 한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왕인이라는 분, 한자의 가장 기본 천자문, 논어를 가르쳐줬다. 그리고 노리사치계라는 분은 불교를 보급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있지만 백제에는 이 박사제도가 있었죠. 박사제도. 박사. 지금의 박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한 분야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오경 박사. 오경 박사는 사소오경, 유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유학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의박사, 의학을 가르쳐줬고, 역박사,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전문, 역법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해줬다. 아까 뭐 교과서에서 이미 다룬 부분이지만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분들이 가서 전한 그런 문화가 6세기 말 7세기 일본 아스카 문화, 전기 아스카 문화 이후에 악구어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아까 우리 책에서도 봤던 수산리,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 이 주름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똑같죠, 그죠? 5세기경에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술, 배 만드는 거, 축제술, 요거는 제방을 쌓는 거예요. 제방. 그래서 제방을 쌓는단 말은 물을 가둔단 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본에 만들어진 저수지, 신라 사람들이 가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가야 하면 철이죠. 철. 그리고 토기. 그 가야 낙동강 하류. 그지? 그 지역에 이제 아주 고운 흙으로 토기 제작 기술이 또 전파되어서 일본의 세키 토기라는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신라 뭐 이런 데 보면 그 저 멀리 서역에서 온 사람들, 서역. 요즘으로 치면 그 서역은 서쪽 지방이란 그 단순한 의미인데, 이때 말하는 서쪽은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서쪽 사람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저기 중앙아시아, 인도 이쪽 사람들, 종교로 보면 이제 저기 이제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도 이미 이 시기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많이 진출했다, 교류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유물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서역인이 등장하는데, 고구려 고분들 중에서 이 각조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두 남자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얼굴 형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크고. 그래서 서역인의 모습. 그 다음에 신라 괴릉. 이거는 신라 그 38대 원성왕의 무덤인데요. 여기에 이제 무인석 하면서 왕의 무덤 주변에 이제 돌상, 석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무인석상을 보자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었던 여러 가지 유리 제품들을 보니까 이거는 저기 페르시아 서역의 유리 제품 가공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더라. 말 그대로 이제 신라의 지배층들이 그런 귀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했고 사용했고 무덤에 껴목걸이로 묻었던 같이 묻었던 이런 것들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고려백제 신라 서역하고도 활발히 교류했구나. 이게 아까 말했던 각조총인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 그지?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코가 매부리 코죠. 이 두 사람의 눈과 쪽 찢어지고 웅푸페 있고 코 낮고 높고, 그죠? 그래서 이걸 복원 구체 그러니까 복원한 건데 복원했다기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한번 살짝 바꿔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눈에 띄게 다릅니다. 외형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괴령에 있는 무인석상인데 여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부리부리하죠. 그리고 이 턱수염.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진 않잖아. 그지? 이 발톱도 굉장히 굵고 근육질해. 서역인의 모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당시 신라 양식이 아닌 거죠. 유리세공품들이. 그래서 서역하고도 활발히 교류했구나 라는 거.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뭘 소개하는 거냐면 우리 책 48쪽에 요 호르사 금당벽화, 담징이 가서 그렸다고 전해지는 벽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인데 한번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걸작 불화인 범융사 금당벽화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담징이 그렸을 것으로 알려져 더 유명한데요.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담징과 금당벽화입니다. 7세기에 그려진 범융사, 일본말로 호류사 금당벽화는 제작자가 확실치 않지만 당시 일본에 종이와 먹을 전해준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담징이 금당벽화를 그리면서 느끼는 범민과 갈등을 묘사한 소설로도 유명하죠. 이 금당벽화는 지난 1949년에 일어난 화재로 일부가 손상되면서 사찰 경내 보관시설로 옮겨져 비공개로 보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벽화를 보관해온 시설의 내진 진단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아스카 시대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7세기라니 까마득하네요. 실제로 저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담징이 그렸을까? 꿈속에서라도 기뜸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호르사 금당벽화, 담징이 그렸다는 1949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는데 다시 복원 작업을 통해서 요 뉴스가 2019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제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까웠다 했죠, 그죠? 또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칠지도. 많이들 봤죠? 우리 책 48쪽에 이 칠지 가지가 7개 있단 말이야.
요게 근데 우리 백제왕이 일본 외왕, 당시는 일본이란 국고도 없었습니다. 이 외왕에게 이렇게 하사한 이 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백제왕이 일본에 갖다 바쳤다, 뭐 이런 게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대단한 국보라면서요. 네. 네. 아니, 사실 뭐 일본이 국보로 진짜 칠만하죠. 이게 네. 정말 딱 하나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일본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좀 갖고 있고 철정 좀 더 주고. 좀 아깝긴 하죠. 아깝죠. 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백제인들의 하이테크 기술을 선보이는 거죠. 네. 5대 국가의 그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 제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축왕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은 철광을 확보하게 됐고, 우수한 철제 무기라든지 제품들을 이제 개발해내고, 이것은 이제 외인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구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된 거죠. 너희들은 못 만들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선서일에 이런 칼이 없었다. 그만큼 그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자부심이 그냥 막 넘칩니다, 지금. 미유차도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걸 100번 단련했다고 하면은 두들겨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접어가지고 두들겨 펴가지고 저걸 수백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그냥 이렇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칼날이 계속 7개나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만들려면 이건 엄청난 재련 기술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명문이 이제 상감 그래요. 기법이라고 지금 글자를 사기내는 형태인데 혈에다가 일일이 또 조각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금실을 끼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4세기 후반에 외에는 이런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칼조차 없었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 그렇죠. 당시 이런 제철은 지금의 왜 반도체 같은 아주 최첨단 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백제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뭐 바로 손잡을 그런 의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말하자면 그때 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서 온 칼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막 그냥 금으로 글씨가 번쩍번쩍하고 막 상감 기법에 막. 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기술력과 문화를 전파하고 그 대가로 일본은 용병 그럴까? 병력들을 제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여기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백제의 압도적인 저런 어떤 철을 가지고 작업하는 저런 재련 기술들, 저 화려한 칠지도를 만들어서 일본 외왕에게 이제 하사했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상식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백제의 우수한 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왔듯이 이제 동맹군으로서 백제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백강전투 기억나죠? 예,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다음 고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분 책 55쪽입니다. 책 55쪽이고요. 예, 학습지는 한 장 넘겨서 42쪽. 당시 이 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현세의 신분과 지위가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 하는 내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죽고 나서도 계속 된다 말이지. 그래서 지배층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고 나서 이제 조성되는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말이지. 그 흔적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나타났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무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자, 먼저 고구려 봅시다. 고구려의 무덤은 초기에는 이런 돌무지 무덤을 많이 만들었대요. 돌무지. 돌을 그냥 무지 쌓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장군총이 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뭐랄까 이제 이 건축 공학적인
형태의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후기에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이야 굴. 굴이라는 말이 입구가 있단 말이지. 입구가 있고 방이 있단 말이에요. 방. 그럼 입구를 통해서 방으로 가는 복도가 있겠죠. 복도가 있고 방이 있단 말이에요. 방에는 저 위에 천장이 있고 또 벽이 있겠죠. 벽.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벽과 천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견이 되냐면 벽화가 많이 제작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고 뭐 다양한 고구려 벽화들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 다음 백제 봅시다. 백제는 고구려 세력이 한강 유역에 와서 만든 나라인 만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는 첫 번째 수도가 한성이었죠. 그치? 한성. 그래서 백제에도 초기에는 이런 돌무지 무덤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마찬가지 운진 시기 또 사비 시기 넘어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 여기 특징적인 게 벽돌 무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인데요. 이 벽돌은 고운 흙 또는 모래, 흙을 네모나게 굳혀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든 무덤 양식인데 우리나라는 돌이 많죠 주변에.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은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양식입니다. 특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백제가 거리상 이 황해 서해 바다만 건너면 남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남조랑 많은 교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이 나타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다. 자,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랑은 또 다르게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해서 돌무지 여기는 만 똑같네. 이 돌을 쌓는다는 건 똑같은데 덧널 무덤. 일단 앞에 돌무지 무덤 물론 앞에 무덤도 규모가 크지만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아주 거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데군데 고분들 무덤들이 있죠. 거의 작은 산, 동산급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마총인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있어. 그거 이제 이따가 살펴볼 텐데 아까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입구를 통과하면 복도가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의 주인이 있는 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구만 뚫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쭉쭉쭉 들어가서 껴묵거리들을 도굴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굴이 굉장히 쉽다. 그래서 껴묵거리는 별로 발견이 되지 않지만 이런 벽화는 우리가 볼 수 있더란 말이죠. 반면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그냥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무가 자라고 하면서 이게 예전에 무덤이었는지 뭔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이 별로 된 게 없습니다. 도굴이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이제 장신구들, 왕관들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도굴이 힘들었다. 신라 왕릉은 신라 초기 때에 이런 왕릉은 도굴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천마총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비슷하게 굴식 돌방 무덤 신라도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장군총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장군총.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울의 석천동 고분인데 요거는 이제 고구려의 양식
양식의 영향을 받은 백제 초기 한성 시대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옹진 시기의 무령왕릉 백제 남좌 여기 보면 이제 벽돌이죠, 그죠? 이렇게 쌓아서 올린 무령왕릉 벽돌 무덤. 자, 아까 선생님 돌무지 덧놀 무덤 도굴이 굉장히 힘들다 했는데 도대체 왜 도굴이 힘들까? 이 영상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한번 보십시다. 외곽이 세월이 흘러서 무너지고 그 외곽을 다시 적석들, 큰 랩돌들이 그 무너진 목각 안으로 다 함몰되는. 자, 돌무지 덧널무덤의 도굴이 일단 이유를 알겠죠, 그죠? 우리 책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덤 양식, 굴식, 돌방무덤, 벽돌무덤, 돌무지 덧널무덤. 일단 얘는 입구가 있지만 얘는 입구도 없고 그냥 이 세월이 지나서 봤을 땐 그냥 하나의 작은 산인 거야. 그리고 아까 이 영상에도 나왔듯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나무 구조물들이 썩었을 때 이 주변에 있던 이 돌무지들이 그걸 덮어버린단 말이죠. 돌꾼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판다 한들 이 쌓여있는 이 많은 양의 돌무지, 돌덩이들을 걷어내기는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상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방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벽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는 입구가 있고 통로가 있고
쭉 들어가면 그 무덤의 주인이 이 모셔져 있는 방이 있고, 그 무덤의 주인, 이 지배자의 평상시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껴묵거리들 그대로 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독을 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 천장과 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벽화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는 천장 구조가 모줄임 천장 구조입니다. 모줄임. 모를 이렇게 줄여간단 말이에요. 모의 사이즈를 줄여간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고구려의 고구려 무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후 발해의 정예공주 묘에도 고구려의 모줄임 양식이 나오는데, 이제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무덤 양식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3쪽의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내성,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죠. 나, 다, 라, 나다는 고구려의 무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라는 광개토 대학릉비, 마, 장군총 이렇게 있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장군총,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은 이제 천장에 벽화가 있기 때문에 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국내성, 무용총, 각조총, 대학릉비, 장군총 이렇게 답사를 한데, 옳은 것 1번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전사한 곳이다. 이 국내성이었잖아 아까. 그지? 국내성.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전사한 곳은 요 평양이죠. 평양. 1번 틀렸고, 2번 나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있다. 난 무용총인데, 무용총에 보면 수렵도라는 이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가면서 뒤를 바라보면서 활을 쏘는, 쌤이 이 벽화를 준비를 못했네. 요 수렵도 벽화가 남아 있는 곳은 무용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다양한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이런 것들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했죠. 돌무지 덧널무덤은 게다가 이제 신라에서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신라의 양식입니다. 신라 초기의 양식. 그 다음에 광개토 대학릉비 금석과한록에서 비일 설립 시기가 고증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이제 김정희 금석학자라고 합니다. 금석학이란 말은 뭐냐면, 그 예전에 뭐 광개토 대학릉비도 마찬가지지만 비석 있죠. 비석에 그 비가 세워지는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새겨 놓는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많이 깎이고 흐릿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탁본을 떠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금석학이라는 게 있어. 그 금석학의 대가, 글씨도 추사체라는 이 글씨체도 만든 아주 뭐랄까 조선 후기에 내노라 하는 실학자인데, 금석과안록이라는 것에서 이 비문을 고증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김정희가 이 금석과안록에서 고증했던 비석은 황초령비, 이 진흥왕 때 세워진 거 있죠.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학릉비는 아니다 라는 거. 5번에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 요거는 백제의 무령왕릉이죠. 그래서 답이 먼저 써져 버렸는데, 무령왕릉.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남은 부분들 도교 풍수지리설, 역사서, 과학기술인 세술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